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일주일 동안의 한국 방문 일정 동안 좋은 기억을 많이 남겼던 브라질 대표팀, 한국과의 친선 경기에 이어 6월 6일 월요일 저녁에는 일본과 친선 경기를 치렀습니다. 2022 카타르 월드컵 본선을 준비하는 경기이자 2002년 한일 월드컵 20주년을 맞이한 경기죠. 한국과 일본 역시 개최국으로서 의미 있는 20년 전의 월드컵인데, 브라질도 마지막 우승, 통산 5번째 우승을 한국과 일본에서 열린 월드컵에서 이뤘기 때문에 의미 있는 일정이었습니다. 한국이 5대1로 참패하는 것을 지켜봤던 일본, 브라질을 상대로 밀집 수비를 펼치면서 한 골밖에 내주지 않으면서 선전했는데요. 이날 경기 전후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일본이 어떻게 브라질 상대로 한 골밖에 내주지 않고 선전할 수 있었는지, 경기 주요 상황 및 각종 이야기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브라질 대표팀이 일본과의 원정 경기에서 네이마르 선수의 페널티킥 득점으로 1대0으로 신선을 거뒀습니다. 일본의 전원 수비에 굉장히 고전하는 모습이 있었는데요. 경기 전에 사실은 좀 화제가 됐던 뉴스가 있습니다. 국내 포털 사이트 뉴스에도 많이 소개가 됐고, 영국이라든지 유럽 언론에도 소개가 됐던 부분인데, 일본에서 일본과의 경기를 준비하던 훈련 도중에 브라질 대표팀 공격수 히샬리송과 비니시우스가 서로 멱살을 잡고 다투는 모습이 있었죠. 다니 아우베스 선수와 네이마르 선수가 달려들어서 말리는 장면까지 좀 나왔었는데, 그걸 보고 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는데, 한국에서 즐겁게 지내던 브라질 선수들이 지금 내분에 휩싸였다, 이런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조금 와전된, 제대로 취재하지 않고 팩트체크도 해보지 않고 나온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 장면은 일본에서 이제 현지 경기 훈련을 취재하는 그 매체에서, 유튜브 채널에서도 풀버전 영상을 공개를 했는데요. 브라질 선수들이 훈련을 하면서 장난도 치고 내기도 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히샬리송 선수가 어떻게 본다면 벌칙을 좀 받아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좀 빼고 도망치는 과정에서 비니시우스, 다니 아우베스, 네이마르 이런 선수들이 다 달려들어갖고 잡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한참 어린 그 후배라고 할 수 있는 비니시우스가 조금 이제 달려들었을 때 히샬리송이 좀 격하게 멱살도 잡으면서 뿌리치는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대표팀의 베테랑이라 할 수 있는 아우베스와 네이마르가 달려들어서 너 왜 그러냐 하면서 이제 머리를 툭툭툭 치면서 벌칙 받을 건 받아야지, 이렇게 좀 진행된 장면이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 장면이 사진만 조금 공개되고 알려졌을 때는 뭔가 좀 심각해 보이는 부분도 있고, 또 비니시우스 선수가 소리치는 모습이 얼핏 보면 이렇게 멈춰놓은 상황으로 본다면은 화를 내는 것처럼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영국 언론에서도 좀 오보를 냈습니다. 이게 싸웠다, 내분이 있었다, 이렇게 좀 얘기가 나왔는데, 오히려 히샬리송 선수뿐만 아니라 또 브라질 대표팀 선수들도 이 사진을 자신들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올리면서 장난일 뿐이었다, 별일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리기도 했었습니다. 실제로 결국에는 이제 히샬리송 선수가 둘러싸여가지고 이렇게 좀 맞는, 장난스럽게 이제 좀 당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웃는 표정이 좀 확인이 됐고, 서로 흩어질 때는 네이마르도 웃고 히샬리송도 에이 이렇게 하는, 그런 웃으면서 넘기는 그런 장면이 됐고, 비니시우스랑도 재밌게 또 지나가는 장면으로 끝났습니다. 별일 아니었다, 이런 사진 한 장 두 장에 대해서 왜곡된 보도를 하는 그런 부분들은 없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잘 훈련을 치른 브라질 대표팀은 일본과의 경기에서도 정예 선수들이 나섰습니다. 이번 경기는 비니시우스 선수와 네이마르 선수의 공존을 위한 4-3-3 포메이션 가짜 9번 전술이 시험됐는데요. 비니시우스, 네이마르, 하피냐가 3톱으로 나섰고요. 미드필드 라인에 루카스 파케타와 카세미루, 프레드, 포백 라인은 길리에르미, 아라나 선수와 마르키뉴스, 에데르 밀리탕, 다니 아우베스, 골문은 알리송이 지켰습니다. 레알 마드리드의 밀리탐과 카세미루가 선발 출전했고, 리버풀 골키퍼 알리송까지 나오면서 이제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 참가했던 선수들도 정상적인 몸 상태를 갖추게 됐고요. 또 비니시우스 선수도 선발 출전을 했죠. 일본 대표팀 역시 최정예 멤버로 나섰습니다. 셀틱에서 좋은 활약을 펼친 후루아시가 최전방 공격수로 나섰고요. 월드컵 예선 기간 동안 일본 대표팀의 해결사 역할을 했던 벨기에 행크 소속의 이토 준야가 오른쪽 윙어, 그리고 리버풀의 후보 선수인 미나미노가 왼쪽 윙어였고, 또 유럽파 미드필드 라인인 다나카 아오와 하라구치 겐키, 엔도 선수가 이제 중앙에 배치가 됐고요. 포백 라인은 나카야마, 요시다, 이타쿠라, 나가토모, 골문은 곤다 슈이치가 지켰습니다. 토미야스 선수가 이제 아스널의 핵심 수비수로서 일본 대표팀에서도 핵심인데 시즌 막판에 부상을 입었기 때문에 이번 일정을 함께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조금은 아쉬웠습니다. 경기 시작부터 브라질이 일본을 몰아쳤습니다. 네이마르 선수가 또 한 번의 환상적인 힐킥 패스로 일본 선수들이, 이렇게 많은 그 선수들이 문전에서 진을 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허를 찌르는 패스를 연결을 했어요. 비니시우스의 돌파를 통해서 수비를 몰아놓고, 비니시우스의 패스를 받은 네이마르가 워낙에 공간이 없으니까 딱 뒤를 돌아가지고 힐 패스를 내줬는데, 여기서 배후 침투해서 들어온 파케타의 슈팅이
골포스트를 때리고 나오면서 득점이 되지 못했어요. 이 골이 바로 들어갔다면 사실 일본 입장에서는 더 이상 내려설 수도 없고 공격을 해야 됐기 때문에 한국처럼 좀 대량 실점을 할 수 있는 그런 경기가 될 수 있었을 텐데 이 위기를 넘긴 덕분에 일본이 계속 버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전반 11분에는 프레드 선수의 왼발 중거리 슈팅이 아슬아슬하게 크로스바를 넘겼고요. 전반 19분에는 또 한 번 네이마르 선수가 드리블 돌파를 통해서 수비수 3명을 본인에게 몰아두고 오른쪽 측면으로 빼준 공 하피냐 선수가 달려들어서 왼발 슈팅을 연결했는데 곤다 슈이치 골키퍼가 선방을 했습니다. 전반 27분에는 또 한 번 지금 보시면 문전에서 무려 6, 7명의 일본 수비수들이 정말 벽을 세운 것처럼 다 틀어막고 있어요. 아예 슈팅 코스를 틀어막고 있죠. 공격 의지가 없고 경기 전개 의지가 없을 정도로 그냥 전원 수비를 했던 영혼의 템백을 구사한 일본이었는데 그런 수비수 사이를 가로지르는 날카로운 오른발 가마차기 슈팅을 네이마르가 시도를 했어요. 골문 구석으로 날아들었는데 곤다 슈이치 골키퍼가 또 한 번 선방을 하면서 위기를 넘겼고요. 전반 39분에는 프리킥 상황에서 하피냐 선수가 왼발 슈팅을 시도한 것이 골문 옆으로 아슬아슬하게 빗나갔습니다. 전반전 0대 0으로 끝났는데요. 브라질이 64%의 볼 점유율을 기록했고 무려 15개의 슈팅을 전반전에만 기록을 했습니다. 일본도 역습 기회가 없진 않았는데 두 차례의 슈팅 모두 골대를 벗어났고요. 브라질은 15개의 슈팅을 시도했는데 그중에 이제 유효 슈팅이 3개밖에 없었다라는 것, 아무래도 상대가 이제 수비수들이 골대 앞에 서서 몸으로 막다 보니까 그 몸을 비껴서 슈팅을 때리려고 하다 보니 빗나간 슈팅이 많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후반전 들어서 브라질 대표팀은 선수 교체를 많이 했어요. 아무래도 네이마르 선수를 가짜 9번으로 두다 보니까 상대 밀집 수비를 상대로 버티기도 비비기도 어렵다 보니 그런 부분들을 좀 타개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정통 9번 공격수인 히샬리송 선수를 후반 25분에 투입을 했고 그에 앞서서는 발빠른 윙어 마르티넬리 그리고 가브리엘 제주스 선수를 투입하는 등 공격 라인에 많은 변화를 줬습니다. 티아고 실바 선수도 후반전에 들어왔고요. 결국엔 후반 30분에 브라질이 골을 얻게 되는데요. 이번에는 히샬리송 선수가 또 감각적인 힐패스를 통해서 일본 대표팀의 밀집 수비를 흔들어놨고 네이마르가 침투하면서 이제 공을 받았거든요. 문전 왼쪽까지 치고 들어가서 슈팅을 때린 것이 또 한 번 곤다 슈치의 선방이 막혔어요. 흘러나온 공은 레프트백인 길리에르미 아라나 선수가 바로 때렸는데 이게 크로스바를 맞고 나왔습니다. 근데 이 장면에서 휘슬이 울렸어요. 아라나가 슈팅을 하기 전에 공을 향해 달려들던 이 히샬리송 선수가 일본 수비수들의 이제 거친 태클에 걸려 넘어졌던 장면이 포착이 된 것이죠. VAR 체크를 통해서 페널티킥이 선언이 됐고요. 이 페널티킥 네이마르 선수가 키커로 나서서 또 한 번 천천히 다가오다가 골키퍼의 방향을 완전히 속이고 구석으로 차넣으면서 이제 득점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후에 브라질 대표팀은 후반 40분에 파케타와 카세미루까지 빼고 브루노 기마랑이스와 파비뉴를 투입하는 등 여러 선수들을 점검하는 그런 후반전을 보냈는데요. 후반전에도 계속해서 브라질이 몰아쳤지만 추가적인 득점은 나오지 못했고 일본 대표팀은 대량 실점을 막기 위한 수비적인 경기를 한 끝에 결국 1대 0으로 졌습니다. 파상 공세를 펼쳤던 브라질이지만 역시 정통 9번 공격수가 없는 형태의 경기를 하다 보면 상대의 밀집 수비를 흔들기가 어렵다. 게다가 고공 공격이나 헤더 공격까지 전개하는 과정에서도 장신 공격수가 없다면 이게 약점이 드러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확인했던 브라질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경기 전체 기록을 살펴보면 후반전에는 그래도 일본이 좀 올라왔기 때문에 브라질의 점유율이 53%까지 내려가긴 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대표팀이 7개의 슈팅을 기록하는 가운데 골로 연결될 만한 빅찬스가 단 하나도 없었다. 유효 슈팅 자체가 없는 경기를 했기 때문에 일본 입장에서는 많은 실점을 하진 않았지만 일본 대표팀이 축구를 하는 것을 제대로 한 것이냐라는 것이 의심스러울 정도의 경기였다고 할 수 있겠고요. 브라질 대표팀은 21개의 슈팅을 때렸는데 그중에 빅찬스가 2개밖에 안 나올 정도로 일본이 거의 6탄 수비에만 집중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일본 대표팀 입장에서는 월드컵 본선에서 독일과 스페인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좀 압도적인 실력을 갖고 있는 팀을 상대로 선수비 후역습, 일본이 잘 하지 않았던 그런 스타일의 축구를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조금 시험 무대가 됐었고 좋은 그 경험이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본의 센터백인 주장 요시다 와야는 과제와 수학을 모두 얻은 경기라고 했는데요. 이번 경기는 안정된 수비 블록을 갖추고 상대 공격을 기다렸다가 역습을 노리는 그런 축구를 준비했다고 했는데요. 잘된 부분도 있었다. 무엇보다 초반에 실점을 하지 않았고 0대 0 상황을 길게 가져가서 상대가 전진했던 후반전에 조금 역습을 노리는 그런 허점을 노리는 그런 축구를 좀 추구했는데 결국 이제 한 골을 내주면서 지긴 했는데 페널티킥으로 내준 것이고 역습 기회도 후반전에 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잘 준비한 것 같다. 하지만 냉정하게 지켜보기도 했어요. 브라질 대표팀이 아무래도 월드컵 남미 예선전만큼의 퀄리티를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경기 한 골만 내줬다는 것을 만족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월드컵 본선에서는 더 힘겨운 싸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경기는 의미가 있었다라는 정말 차분하고 이제 정갈한 그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번 경기는 도쿄 국립경기장이 재개장됐습니다. 리모델링을 하고 오픈했고 6만 3천여 관중이 모일 정도로 일본에서도 큰 관심과 인기를 모았는데요. 일본에는 브라질 대표팀을 응원하는 팬들도 많다 보니까 일본 대표 선수인 요시다 마야도 브라질 대표팀을 보러 온 팬들도 많았을 것 같은데 결국에는 다들 일본을 응원해 주셔서 좋았다. 카타르 월드컵에서는 하나가 되어서 싸우고 싶다라고 또 좋은 인터뷰를 했습니다.
모리아스 하지메 감독도 만족감을 표했는데요. 선수들이 이번 경기 브라질 상대로 도전적인 축구, 공격적인 축구, 또 참을성 있는 축구를 원했다고 했어요. 이 공격적이라는 것은 경기 스타일이 공격적인 게 아니라 조금 거칠고 호전적으로 터프하게 달려들길 바랬다는 겁니다. 브라질 같은 강팀을 상대로 견뎌내고 좀 악과 깡으로 경기하는 그런 모습들, 일본 대표팀의 그동안 부족했다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길 바랬는데 그런 것들을 잘 해냈다. 무엇보다 상대가 공격하는 것을 인내하면서 빌드업하고 지배하고 주도하는 축구를 잘하는 일본이 다른 유형의 축구를 잘 좀 시도해봤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만 이런 경기를 하면서 이기려면 결국에는 공격 상황, 역습 상황에서의 퀄리티를 높여야 한다. 이런 부분들을 잘 좀 준비하겠다라고 했고요. 세계적인 팀을 상대로 어떻게 경기를 접근해야 되는지를 배울 수 있었다라고 말하면서 남은 기간 동안 모든 면에서 발전이 필요하다. 이렇게 짚었습니다. 일본 대표팀은 6월 10일에 기린컵 경기를 이어가는데요. 고베에서 한국이 월드컵에서 상대할 아프리카의 가나와 경기를 치르고요. 기린컵이 토너먼트 형태로 열리기 때문에 한국과 경기를 치른 칠레가 이제 튀니지와 경기를 일본으로 넘어가서 치르거든요. 일본이 가나를 이길 경우에는 칠레와 튀니지의 경기에서 이긴 팀을 상대하고, 일본이 가나에게 패배할 경우에는 칠레와 튀니지의 경기에서 패배한 팀과 경기를 하는 일정이 이어집니다. 7월 달에는 일본에서 동아시안컵이 열립니다. 일본은 홍콩, 중국, 한국과 경기를 하게 되는데, 이 대회는 A매치데이 캘린더에 들어있지 않은 의무 차출 규정이 없는 대회이다 보니까 유럽파는 제외하고 아마도 양국 모두, 한국과 일본 모두 국내파로 경기를 하게 될 텐데요. 사실상의 결승전이라고 할 수 있겠는 한일전은 7월 27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한준TV는 2022 카타르 월드컵을 준비하는 한국과 일본 및 각국의 소식들을 모두 다 총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어질 A매치 일정들, 한국 대표팀의 상대국 상황들도 총정리해드릴 예정이고요. 또한 2022년 7월에 열릴 동아시안컵 소식 역시 한준TV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